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연결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오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제 목소리를 못 들지 않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지금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되어 계신데 그러시구나. 들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하고 JCR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셨는지, 처음이신지, 뭐, 그런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챗으로? 검색을 해봤다, 안 해봤다,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사용은 안 해봤다, 궁금하다. 쭉쭉 올려주세요. everyone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기 좀 부끄러우시면 저한테만 메시지 보내셔도 돼요. 안 해보셔서 궁금하고, 좋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숙명여자대학교. 아주 좋습니다. 교육. 오, 과제할 때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과제할 때 사용하시고, 이제 뭐, 리포트에 사용하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리즈닝이 좋은 그 뒷배경을 사용하셨다고 이제 근거 자료로 사용하셨다고 칭찬을 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하고 JCR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검색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 대학교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그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대부분 플래그십 데이터베이스, 즉 뭐 삼성에서 갤럭시가 플래그십 프로덕트인 것처럼 주요한 프로덕트, 주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HACI는 Arts and Humanity Citation Index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게 SCI급 논문, SSCI, AHCI급 논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ESCI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데이터베이스에 될 만한 품질은 통과하였으나 아직은 그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들을 에 한해서 이렇게 분야,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아트 앤 휴머니티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합쳐서 ESCI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플래그십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학술지여도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ESCI로 갔다가 ESCI에 있는 학술지 중에서 영향력이 좀 좋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면 임팩트 팩터라고 그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높으면 그 영향력이 높아지면 바로 이제 분야별로 이 플래그십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저희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SCI급 논문에 누가 논문을 썼는데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궁금하시다. 뭐 뉴스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궁금하시다. 그럼 이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알려드렸지만 궁금하시면 그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검색 방법을 참고하셔서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명은 간단히 드렸고요. 저희는 1950년대부터 이 저널 3개는 시작을 했어요. 학술지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아티클과 학술지가 너무나도 많은데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퀄리티가 높은 학술지와 논문만을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기본 검색 화면입니다. 이따가 제가 데모 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PPT 자료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보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검색 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 SCI급 논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검색하시는 그리고 검색 결과가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34가지 검색 필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토픽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제 선행 연구, 즉 처음 연구를 시작하거나 뭔가 특정한 아티클을 찾지 않는 이상 뭔가 넓게 검색하시고 이렇게 줄여가시잖아요, 범위를. 그 노이즈 제거하실 거 제거하시고 토픽을 넣고 검색하시는데 토픽이라는 검색 필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타이틀, 앱스트랙, 어터 키워드, 키워드 플러스 요렇게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앱스트랙은 논문의 제목, 초록, 어서 키워드, 키워드 플러스는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어서 키워드 경우에는 저자가 논문을 제출할 때 나의 논문은 ABCD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논문에 직접 기입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키워드 플러스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에 지금 색인되어 있는 아티클이랑 비교해 봤더니 이 아티클은 ABCD 이외에 EGFG 요렇게 키워드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토픽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타이틀, 앱스트랙, 어터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플러스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검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한 아티클이 아니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있죠. 애필리에이션하고 애드레스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 기관명 검색이에요. 논문 그 저자가 직접 적은 거죠. 뭐 서울시 동대문구 블라블라. 근데 이 애필리에이션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색인된 연구자 소속 기관이에요. 그럼 이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드레스 보시면 숙명여자대학교 산하기관, 뭐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주소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애필리에이션은 그것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라는 게 없어도 그 주소에 저자가 적을 때 그 주소에 없어도 이거를 이제 기관이나 뭔가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쭉 이제 이전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숙명여자대학교라 거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저자가 어드레스에 숙명여자대학교를 기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까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검색 필드입니다. 퍼블리케이션 데이트하고 인덱스 데이트 차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는 논문의 출판 날짜예요. 오늘은 2022년 5월 18일이죠. 그런데 간혹가다 그 학술지가 벌써 2023년 1월호를 출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그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는 그 출판사의 시간을 따라가요. 그래서 출판사가 뭐 출판하는 일정이 늦어져서 2021년 12월을 어제 출판했다. 그럴 때는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를 2021년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 논문 출판 날짜를 보시려면. 근데 인덱스 데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색인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3년 10월판, 뭐 2023년 2월판이 지난달에 출판이 되어서 저희가 그거를 어제 색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논문을 찾을 때는 인덱스 데이트가 어제겠죠. 그렇지만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는 내년 거, 2023년 걸로 찾아야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데이트는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연구 토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A라는 연구를 시작을 하시기로 결정이 다 됐어요. 팀 내에서. 그 다음에 검색 쿼리도 다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이미 올라와져 있는 아티클을 다 분석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오는 거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체크해서 보는 일만 남았다 하실 때는 저 인덱스 데이트를 뭐 일주일 간격으로 놓으시고 계속 보시게 되면 그동안 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색인이 누락되었거나 그러니까 새로 색인이 되는 것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덱스 데이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색인되고 있는 학술지당 250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한데 A라는 학술지의 그 연구 분야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카테고리 250여 가지로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메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펀메드는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그 무료 데이터베이스죠. 거기에 있는 아이디, 숫자로 된 아이디인데요. 그것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 동일하게 이렇게 되면은 동일하게 색인이 되어 있으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올필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검색 필드예요. 그래서 뭐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태그되어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찾아주는 거라 그렇게 많이 검색하실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거나 추천드리는 필드는 아니에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 결과 화면인데 검색 쿼리를 여기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검색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왼쪽 필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64,000건인데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를 왼쪽 필터에서 조정을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정렬 기준에 따라서 상위 몇 개만 보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검색 결과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 요렇게 얼럿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 연산자입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수학의 정석 첫 번째 챕터죠. 집합에 나오는 and or not, 교집합, 합집합, A, not, B 하게 되면 A 중에 B 빼고 요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요 따옴표 요렇게 별표, 달러 표시, 물음표 표시 요거는 그 다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는 거라서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따옴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따옴표는 가끔 그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공지능을 뜻하잖아요. 그 두 가지 단어가 한 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구 분야 각각 지금 선생님들께서 어떤 학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되게 다양한 학과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 학과에서만 통용되는 저런 단어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가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져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검색을 하셔야지 그냥 따옴표 없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지 뭐 ABC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는 artificial 따로 검색할 거고 intelligence를 따로 검색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별표는 이렇게 컬본하고 앞뒤로 별표를 하였을 경우 앞뒤로 이렇게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고 있는 거죠. 포함된 그 양쪽에 어떤 게 오든지 상관없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별표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다 이용이 가능해서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한번 다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거를 이용해 주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표시 같은 경우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하실 때 좀 좋죠. 그래서 통용되는 그 단어가 영국 영어, 미국 영어가 조금 다르다 하실 때는 이런 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물음표는 반드시 한 글자가 포함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near B 같은 경우는 좀 신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단어가 멀리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처음에 우리가 의미했던 결과를 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near B라는 검색을 하시게 되면 A와 B 사이에 최대 15개 단어를 검색해줘 라는 뜻이에요. 15개도 많다, 15개도 많다 하실 때는 A near 슬래시 숫자 하시고 B 하시게 되면 그 슬래시 뒤에 입력하신 숫자 이하의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example 보시면 커피 near slash 2, 3 하였고요. 커피 트리, 그 다음에 커피 쉐이드 트리, 그 다음에 커피 위드 마랑고 트리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느끼셨겠지만 사용되는 그 연구 분야,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멀리 말고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하는 방법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한 지원 연산자예요. 그래서 요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자,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 데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교육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숙명 도서관 등등. 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자, 자료 검색에 있을 것 같고요. 학술 DB를 클릭하시면 W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웹 오브 사이언스 컨퍼런스 프로세딩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 SCI, SSCI, AHCI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는데 어차피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CPCI 사이테이션 인덱스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CPCI는 아시겠지만 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출판을 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피어 리뷰도 해야 되고 절차상 복잡한데 이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는 왜 영화가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이번 주 학회에 가서 발표해야 돼 하는 게 이거거든요.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새로 등장하고 발전하는 개념 확인하기가 그 SCI, SSCI, HCI보다는 빨라요. 그 대신 음, 그 대신 검증이 조금 그 SCI급들과는 비교했을 때 조금 철저하게 검증은 조금 덜 됐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SCI, SSCI, AHCI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디토리얼 팀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플래그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순간부터 그 영향력 지수나 뭔가 품질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색인이 되는데 이 컨퍼런스 프로시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심사를 받아야 돼요. 매년. 그래서 올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집이 색인이 되었다고 해도 내년에 발표할 거가 색인될지 여부는 내년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URL이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거나 요거 클릭하시거나 동일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창이 뜨겠죠? 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요런 화면을 바로 보실 거예요. 로그인이 안 된 건데, 나 로그인을 했는데 접속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검색 페이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접속이 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클래리베이트로 되어 있어요. 저는 마스터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숙명여자대학교라고 뜨실 거예요. 로그인 이렇게 레지스터 버튼 사인인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검색 창이 뜨는 것 자체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접속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 계시다면 혹은 학교에 가셨다면 여기 레지스터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반드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이용하시게 되거나 뭐 홈페이지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 아닌 그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반드시 숙명여자대학교 프록시 접속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한 번을 건너뛰고 들어간 거라서 이용하실 때 속도면이나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에 가셨을 때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요거 레지스터 버튼 이용하시면 그 계정에 그게 입혀져요. 숙명여자대학교 IP 정보가.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스타벅스를 가시던 댁에서 연구를 하시던 언제 어디서나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숙명여자대학교에 있는 그 IP 대역대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별도의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프록시 뭐 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webofscience.com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로그인 해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히스토리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 히스토리가 정말 예전 것까지 가요. 그래서 어떤 히스토리를 하셨더라도 잊지 않으시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얼럿을 생성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것들을 마크드 리스트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뭐라고 할까요? 이제 쌓이잖아요. 연구를 계속 하실 거니까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한국어로 놓고 검색 위치 아까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SCI급, SSCI급, 뭐 CPCI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안에 어떤 에디션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독 범위에 한해서만 연결이 될 거예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SCI, SSCI, AHCI, CPCI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핵심 컬렉션 안에 다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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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뭐 논문집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난 전체 다 볼 거야. 이렇게 5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CI는 구독 범위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5개만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미래에 노벨상을 받으실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아시아에 태어난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동명이인 이슈예요. 보시겠어요? 여기 우리 김민수 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김민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임용을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상 받으실 때 CV를 제출하신다거나 CV는 이제 뭐 그동안 쭉 업적을 이제 제출하시는 거죠. 그 보시게 되면 김민수가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선택이 안 되어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초록색이 있어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이 초록색은 무엇이냐? 이분은 이거 내 이름 김민수가 한 거 맞아요? 라고 검증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리서처 아이디라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서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에 계시다거나 난 앞으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계정 만들었잖아요. 계정 만드시고 이 퍼블론에 가시게 돼서 그다음에 논문을 출판을 하시면 출판하신 것을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리서처 아이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추후에 기관에 뭐 김민수 검색하세요. 저 이름은 김민수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약간 보신 것처럼 130몇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제 아이디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임용을 받는 기관이라든지 뭐 상을 낼 때 그 수상하는 기관에 요거만 검색하시면 요거 화면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13개 아티클이 지금까지 253개의 피인용을 받았네요. 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모든 교수님의 리서처 아이디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이분께 이렇게 포지셔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동명이인 이슈가 저희를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 논문을 처음 제출하시거나 하셔도 한계가 있어도 상관없으니 반드시 아이디 만드시고 퍼블론에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요거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와 연구자 가장 큰 틀로 검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 아까 PPT에서 봤던 주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주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는 너무 많은 것이 검색될 것 같아. 그러면 출판 날짜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020, 21, 22, 3개년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이거는 저기 필터에서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주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34가지 필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때 김태성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을까 기억이 안 나지만 바로 이 오른쪽에서 설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제 선택하셨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선택한 5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따옴표로 놓고 주제를 검색하고 2020년에서 2022년 이런 식으로 했더니 37,000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 검색을 하실 때 이제 연구를 혼자 안 하고 팀으로 하시게 되면 이메일에다가 막 이렇게 쓰시는 거죠. 나 CPCI에서 뭐뭐뭐뭐 데이터베이스 선택했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를 했고 날짜는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으면 37,000개가 나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셨어요. 근데 굳이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이 쿼리 링크 복사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 쿼리 링크 복사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 붙여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그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 여기에서 검색하셨던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공유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 highly cited paper, 핫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인사이트라는 저희 분석 툴을 구독을 하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사이트를 구독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픈 액세스로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오픈 액세스는 가끔 보시게 되면 논문들을 다 돈을 주고 유료로 이제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픈 액세스는 그냥 오피셜 홈페이지 가게 되면 무료로 원문을 볼 수 있다라는 문서 유형이죠. 그래서 요즘 추세가 많은 오픈 액세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액세스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취지가 되고 있어서 자, 요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출판 연도를. 안타깝습니다. 딱 제가 지금 10,000개 이하로 맞춰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서 유형도 있고요. 출판 연도 이렇게 필터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에서 필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상위 5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상위 5개의 범주인데 이 전체를 보고 싶다 하시면 모두 보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범주는 아티클당 부여된 게 아니라 아까 학술지당으로 부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학술지당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자, 그럼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놓고 범위를 재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네,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주제로 이 날짜로 추린 다음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 탑 10개라고 했을 때 6,326개가 나왔어요. 자, 왼쪽에 필터 한 번 더 보시고 저자, 뭐 소속, 저널명, 출판사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필터 이렇게 열어서 제공을 해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필터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결과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결과 분석은 지금 6,326개 중에 이 중에 검색을 하신 것 중에 대한 검색 결과 나온 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출판 연도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도 보실 수 있고 시각화 숨기고
트리 차트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범주를 아까 저희가 10개를 했을 거예요. 검색 결과수. 그래서 이 트리맵 차트를 보면 어떠한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이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검색어가 어떤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분석하실 때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메디슨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뭐 이러한 것을 좀 인사이트로 얻어가실 수가 있죠. 대부분 AI 하면은 엔지니어링, 뭐 컴퓨터 사이언스 생각을 하시는데 심지어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요즘 부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디컬 쪽에서도 늘고 있고 환경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거죠. 자, 이제 소속 기관은 어딜까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러피안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차이니즈도 있고 이집트에서 많이 쓰고 있네요. 요렇게 이 앞에서 추려놓으신 이 검색 결과가 어떠한 분석이 되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정렬 기준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인용수 많은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인용수가 중요할까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 학술 쪽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팔로우를 하는지 이 연구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논문을 인용했느냐 이게 그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색 결과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게 이 344개인데 이 아티클 정말 엄청 많은 트로피가 있죠. 이게 힘의 상징이에요.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검색 결과를 딱 검색하시고 필터를 사용하신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아티클을 가지고 나의 과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제 참고 문헌으로 쓰고 싶다 하실 때 요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도 이 학생이 논문의 퀄리티를 볼 줄 아는구나. 그 다음에 작성하신 과제의 퀄리티가 이제 점점 뚝뚝뚝 엄청 올라가는 거죠. 과제의 신뢰도도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인용수 많은 항목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점. 그러면 이 검색 결과 6,326개에 대한 인용을 한번 보고서 분석을 한번 보자라고 한 게 이 사이테이션 리포트 인용 보고서입니다. 전체 우리가 추려놓은 게 6,300개인데요. 이 6,326개가 14,787개의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티클당 최소 평균적으로 2.3개의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들이 이렇게 연도별로 피인용을 몇 개 받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1일 날 나왔는데 2020에 피인용을 하나 받았죠. 이게 현실 타임라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논문계에선 가능해요. 얘는 21년 4월 1일 판에 아마 2020년도에 발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에 발행된 이 아티클이 얘를 필요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거 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현실 세계의 시간과는 다르게 좀 일찍 출판이 됐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H 인덱스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릴 거예요. H 인덱스가 35라는 뜻은 이거 되게 헷갈리세요. 전체 6,326개의 이 출판물을 피인용이 많은 숫자대로 정렬을 해 보았더니 35번째 아티클 35번째죠. 이제 피인용이 많은 숫자를 쭉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가 피인용이 제일 많겠죠. 두 번째는 그 다음 그런 식으로 35번째 아티클을 가봤더니 피인용이 35개더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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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 35개 그러니까 얘는 지금 36번인데 35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돼야 돼요. 35번째가 35개거나 35개 이상. 이 말은 즉슨 이 35개 이전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35개 이상의 피인용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연구자의 H인덱스를 본다거나 할 때 어떤 교수님의 H인덱스가 100이다 라고 하면 그 교수님께서 출판하신 논문 100개는 피인용이 다 100개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H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교수님의 피인용을 봤던 전체 피인용을 봤더니 10,000개예요. 100개를 출판하셨는데 근데 피인용 그 H인덱스가 5다. 그러면 100개 중에 5개만 피인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인덱스가 골고루 높은 게 그 논문을 출판하셨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논문을 출판하셨을 때 골고루 퀄리티가 높은 그 아티클을 출판하셨겠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인덱스 35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검색한 이 6,326개 중에 35번째 이상부터 35, 34, 33번째 아티클은 무조건 아티클 35개 이상은 받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정확히 다 35 이상이죠? 35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1대1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딱 35 이상, 35에서 36, 35, 36에서 35 줄어들었죠.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X, 그 위에 거.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거를 지금 우리가 6,325개를 했어요.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과제를 쓰실 때 뭐 아웃풋 스타일이라든지 그 지정된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거를 쓰실 때는 엔드노트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 2개, 나는 이 아티클을 과제에 쓸 거야. 이렇게 뭐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엔드노트 데스크톱을 클릭하시게 되면 레코드 옵션이 있어요. 4개 선택한 거, 그다음에 레코드 콘텐츠는 상세 정보까지 내보내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엔드노트가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바로 이런 창이 뜨죠. 그래서 생성해 놓으신 것을 오픈하시게 되면 이렇게 요 4건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 과제 쓰실 때 사용하실 서재 정보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아주 쉽게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나중에 대학원 가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검색 결과가 굉장히 정교해질 거예요. 정교해질 텐데 여기서 내보내기 하셔서 엑셀로 분석을 해와 라고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숙하게 상세 정보 가셔서 내보내기 누르시게 되면 엑셀로 이러한 정보가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티클 타이틀이라든지 이렇게 어떠한 이 상세한 정보들이 쫙 이렇게 돼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논문 서재 정보 관리하실 때는 이런 식별 번호, 이거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용되는 UT 번호고, 이거는 그 논문에 부여되는 고유한 DOI이기 때문에 이 DOI, 그다음에 UT 넘버를 갖고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논문 서재 정보 관리하시는 데는 마스터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건데 요 DOI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거예요. 거의 그 논문에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 DOI만 알고 있으면 이 논문이 출판된 그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DOI.org/DOI. 아까 제가 복사한 거죠? 요거를 검색하시게 되면 바로 이 온라인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논문, 이 학술지, 권, 호, 뭐 이 논문 아티클 넘버 찾아 들어가기 이건 전혀 모르셔도 DOI 정보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DOI.org/딱 이거죠.
논문이 다르죠. 논문이 달라도 이렇게 이 논문이 출판된 출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가 아니고, 네,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는 출판사가 아니에요. 출판사가 아니어가지고 원문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원문을 절대 어떠한 원문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논문은 연결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 화면에서는 SFX, 저희는 뭐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가 전혀 없어서 이렇게 못생긴 아이콘인데 숙명여자대학교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쁜 이렇게 배너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구독 중이라고 하면 원문을 연결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의 전문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 그 출판사의 오피셜한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서치 정보 한번 볼게요. 타이틀, 저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이거 외국인 분들인데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추후에 이 논문을 읽었는데 너무 괜찮다. 이 저자가 썼던 다른 아티클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요거 클릭하셔서 파도 타기라고 하죠. 전문 용어. 타고 들어가셔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이처에 출판하셨고 권호수 보이실 거고 이런 식으로 서재 정보 보시고 요건 초록을 읽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신 저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 전문 원문에 오리지널 아티클이라고 하죠. 원문에 이 사람이 교신 저자입니다라는 표시가 없으면 이 첫 번째 저자를 교신 저자로 가름하고 있어요. 1저자, 교신 저자. 보시면 이렇게 교신 저자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가 바로 어드레스. 저자가 기입한 어드레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필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만약에 뭐 연구소 소속이 대학교 연구소 소속인데 대학교를 쓰지 않더라도 이 기관명으로는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가 아마 찾아서 넣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특허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화면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범위하고 그 숙명여자대학교 범위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펀딩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아티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대한 정보가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 숙명여자대학교가 JCR을 구독하지 않았더라면 보실 수 없는 페이지예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도 JCR 구독 중이셔서 이 부분 이따가 그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셔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팩터가 왜 중요하냐? 라고 하실 때는 일단 SCI 학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SCI들 중에서도 임팩트 팩터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시거나 할 때 저는 뭐 Q1 저널에 있는 아티클로만 찾아서 과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탄탄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있는 아티클만 골라서 과제를 했다라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자부심을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퀄리티를 만드셨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엔 새로 업데이트가 된 건데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티클에서 확인 가능한 건 아니지만 몇 개의 아티클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아티클에서는 이 참고 문헌, 이 저자가 이 논문을 쓸 때 총 몇 개? 잠시만요. 66개의 인용을 썼습니다라는 뜻이에요. 66개 이 아티클을 쓸 때.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1번부터 66번까지 쭉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걸 분석해 준 거예요. 피인용이 그 참고 문헌 레퍼런스를 소개 단계에서 썼어요. 라는 뜻이에요.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에서 썼고 인트로덕션 내에서 이 바이시스를 내는데 썼다. 이러한 그러한 리즈닝으로 썼다. 소개에서도 저 경향을 나타내는데 썼다. 그리고 텍스트 내에 설명을 클릭하시면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심지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살짝 보여요. 지금 네, 이렇게 first 이런 식으로 with demonstrate 쭉 해가지고 요 문장에서 쓰였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요렇게. 섹션은 이거고 분류는 요렇게. 그리고 이 아티클은 3번 쓰였다. 이 전체 이 아티클에서 한 번 쓰인 게 아니라 3번 쓰였다. 요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논문을 분석을 하실 때 도대체 이 참고 문헌이 어디에 쓰였나. 그다음에 요 아티클들은 당연히 소개 부분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논구, 디스커션 부분에서 디스커스에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줄여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자료 및 연구법, 뭐 메소드 이런 식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전체 66개가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출연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최초 출연으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 내 인용 이런 식으로 정렬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논문 상세 페이지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티클은 인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임팩트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135개가 도대체 이 아티클을 누가 인용했을까? 이 아티클을 이용해서 어떠한 후행 연구가 이루어졌을까라고 보실 때 이 135개를 클릭하시거든요. 근데 전체 개수는 보여드려요. 135개를. 그런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는 어너더 검색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135개 중에 숙명여자대학교가 구독하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아티클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갑자기 80, 뭐 100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볼 때는 135 됐는데 우린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면 여기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구독하지 않는 범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느리네요. 웹 오브 사이언스가. 이렇게 느린 플랫폼이 아닌데 네 여기 왔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난 다 봤으니 혹시 추후에라도 뭐 업데이트가 된 게 있으면 여기 알람 만들기에서 알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메일로 알람을 받고요. 알람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로 바로 이동이 되고 활성화가 됐는지 비활성화가 됐는지 추가 옵션 들어가셔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결과가 없어도 매주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줘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 기본 검색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아까 봤던 데모 끝났고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계정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과제 생각뿐이니까 이게 핸드폰으로도 바로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앱으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만드셨던 계정과 비밀번호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연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해요. 보이시는 정보들. 자, 그럼 이제 JCR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논문 단위의 검색이기 때문에 JCR은 학술지에 대한 검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JCR 같은 경우는 SCI, SSCI에 대한 거기에 색인되어 있는 학술지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플랫폼이라 굉장히 구성도 간단하고요. 설명을 드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서관과 연구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서관 기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예산 뭐라고 할까요? 제한된 예산이잖아요.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어떠한 논문을 구독해야 되는지, 어떠한 학술지를 구독해야 되는지를 보실 때 영향력이 좋은 이제 학술지만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걸러내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연구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과하였는지 그런 것도 분석하실 때 좋고, 연구자분들은 자식같이 연구하셨던 것을 이제 한 번 발표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한 번 발표할 수 있는데 한 번 발표할 때 최대로 좋은, 그다음에 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학술지에 제출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실 때 JCR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지표 분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CR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저널 평가 지수, 저널 임팩트 팩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R은 JIF 보려고 보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널 임팩트 팩터 어떤 식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냐면 뭐 자랑하시겠죠. 내가 낸 논문 JIF 진짜 높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을 제출을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제출하신 투고하신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그 학술지에 내셨을까라고 보실 때 그 학술지 검색하시면 임팩트 팩터가 나와요. 랭킹도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그 랭킹을 계산하는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에 발표되는 2021년 JCR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 피인용을 분석을 하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아직 2012년 뭐랄까요? 12월 31일이 끝나기도 전에 분석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발표된 2021년 JCR을 분석 중에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발표된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발행이 되는 2020 JIF 저널 임팩트 팩터는 2019년, 2018년도에 해당 논문이 발표한 아티클과 리뷰의 숫자를 분모해 놓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학술지에 발행된 모든 문서 유형이 받은 2020년도에 피인용의 개수를 분자해 놓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학술지에 출판된 아티클 타입, 논문과 리뷰의 타입의 개수만 분모해 놓고 이 분자에는 문서 타입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케이스 리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레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에디토리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문서 유형에 상관없이 2018년도, 2019년도에 해당 학술지에 출판된 모든 문서 유형이 2020년도에 받은 피인용의 개수를 분자에 넣고 계산을 하면 49.96이라고 나오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았나 요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대단한데요? 라고 하면 이 받은 피인용 자체가 다 SCI나 SCI급 논문이어야 개수가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이름이 김예성인데 김예성 학술지가 있어요. 김예성 학술지는 뭐 플래그십 데이터도 아니고 뭐 ESC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서 피인용이 됐다고 하면 이게 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퀄리티가 높은 학술지에서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임팩트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썰매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네이처의 임팩트 팩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팩터 이외의 다른 저널 평가 지표인데요. 아이젠 팩터 스코어, 노멀라이즈드 아이젠 팩터 스코어, 그다음에 이미디언스 인덱스, 쿼타일, 퍼센타일 이런 식으로 요렇게 주요한 임팩트 그 지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젠 팩터 스코어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는 그 P인용의 개수를 그냥 SCI, SSCI급에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젠 팩터 스코어는 SCI, SCI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쭉 이제 영향력이 높은 수두로 놓았을 때 영향력이 있는 애들한테 피인용이 되면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피인용이 된 거하고 그다음에 갓 SCI가 된 김예성 학술지 갓 SCI가 되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서 거의 바닥에 있는 그 학술지가 인용한 거하고는 똑같이 한 개지만 가중치를 달리 줘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아이젠 팩터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팩트 팩터는 높지만 그 전체 받은 피인용의 개수는 높지만 아이젠 팩터는 다른 학술지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피인용의 개수는 저게 A라는 학술지가 높지만 B라는 학술지는 퀄리티가 좋다라는 뜻이죠. 그 피인용을 한 퀄리티가 좋다. 근데 이 아이젠 팩터 스코어는 이따 데모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생겼어요. 0.04321, 0.03999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직관적으로 구분하시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멀라이즈드 아이젠 팩터 스코어로 만들어서 전체 평균값을 1로 기준으로 놓고 있고요. 그래서 34점 몇, 뭐 2점 몇, 1점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전체 평균을 1로 봤을 때 24배 좋은 아이젠 팩터를 갖고 있다. 뭐 10배 좋은 그 아이젠 팩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디언스 인덱스 제가 임팩트 팩터 설명 들었을 때 이게 한 3개년이잖아요. 2018년, 2019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를 분모해 놓고 해당 학술지 출판된 모든 문서 유형이 2020년도에 받은 피인용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게 3개년도잖아요. 근데 이 이미디언스 인덱스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출판한 거가 2020년도에 적어도 몇 개의 피인용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A라는 논문이 훨씬 높은데 B라는 학술지가 이미디언스 인덱스가 훨씬 높다라고 하면 그 논문을 투고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임팩트 팩터 높은 거 필요 없이 뭔가 빨리 이 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싶다. 이건 모든 학계에서 뭔가 집중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 이미디언스 인덱스가 높은 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쿼타일과 퍼센타일 설명드릴게요. 쿼타일은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카테고리 안에서 사분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 내. 아까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카테고리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습 질문. 거의 25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50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높은 임팩트 팩터 순으로 쭉 어떤 것이 우위에 있을지 비교할 때 쓰는 게 쿼타일이고요. 퍼센타일은 다른 카테고리예요. A라는 카테고리는 임팩트 팩터가 10이면 1등인데 B라는 카테고리는 임팩트 팩터가 10이면 뭐 100등, 150등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쿼타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쿼타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뭐 Q2, Q3은 당연히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JIF로 비교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10, 10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를 때는 퍼센타일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데모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웹 오브 사이언스처럼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JIF가 높은 거와 얘가 아이젠 팩터가 훨씬 높죠. 34배. 얘가 임팩트 팩터가 높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디언스 인덱스는 얘가 또 제일 높아요. 임팩트 팩터는 얘가 제일 높지만. 그래서 내가 뭐 박사과정이나 뭐 임용을 하거나 교수님이 되셔서 성과 분석을 할 때 우리 기관은 다른 지표 하나도 안 보고 뭐 JIF가 높은 거로만 성과를 쳐준다. 그러면은 여기다 추구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 나의 논문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에 관심 받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투고하시면 되고 논문을 투고했을 때 가장 빨리 관심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에 투고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모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들어가셔서 제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동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어 있어요. 검색 이 창도 되게 쉽죠? 여기에다가 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검색하고 싶으신 거를 바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알아서 카테고리 네임에서도 찾아주고요. 퍼블리셔 네임에서도 찾아주고 저널 네임에서도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게 되면 카테고리 어떤 거든지 찾아줘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로 검색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전체 250여 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대분류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클리니컬 메디슨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이게 대분류, 그다음에 59개 카테고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클리니컬 메디슨 관련된 그 카테고리죠. 전체 이 59개 카테고리 밑에는 100만 개의 사이테이션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저널을 누르시게 되면 대부분 이 JCR 이용하실 때 특정 학술지를 검색하는 경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2994개가 있어요. 이 부분만 강조드릴게요. 아까 저널 임팩트 팩터는 SSCI에만 부여가 되고 있어서 이거 두 개만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바로 딱 JIF가 부여되는 대상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눈에 이제 비교가 가능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지수를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부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뭐 뭐라고 할까요? 그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JCR에도 바로 그 정보가 기입이 돼요. 웹 오브 사이언스, JCR, 퍼블론, 뭐 마스터 저널리스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 한꺼번에 동일한 계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도 클릭한 게 아니고 커스터마이즈 누르시게 되면 바깥의 화면에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토탈 사이테이션 얘가 제일 많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JIF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JIF 기준으로는 508. 지금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온콜로지, 셀바이올로지에 따라서 달라요. 얘가 지금 이 카테고리 내에서 임팩트 팩터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얘는 94. 온콜로지에서는 508 정도 돼야 1등이에요. 그래서 요거로는 가늠이 안 돼요. 쿼타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폴센타일 요거를 보고 우위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이 카테고리 중에 1등하고 이 카테고리 중에 1등 이렇게 보면은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둘 다 비슷비슷하게 굉장히 우위가 있는 그런 네. 네, 나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나가도 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 어디까지 했죠? 쿼타 1 이런 식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뭐, 학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네, 바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컴페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선택하신 학술지 4개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비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JCR, JIF 비교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올개년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신생이네. 얘는 점점 임팩트 팩터가 높아지네. 얘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구나. 얘는 들쭉날쭉하네. 뭐 이런 식의 그 트렌드를 비교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학술지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굳이 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젠 벡터는 보기 힘들어요. 옆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93.2499네요. 얘는 굉장히 P인용의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드 아이젠 벡터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얘는 임팩트 팩터가 진짜 508인데 얘가 아이젠 팩터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투고하시려는 학술지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끝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학술지에 대한 정보예요. 이 학술지 이름은 이렇고 ISSN은 이렇고 어떠한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IF 임팩트 팩터의 5개년도 정보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모에 있는 72개의 분자에는 6098개 아티클의 개수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 분모에 표시된 아티클의 개수, 그다음에 이 분자에 포함된 아티클이 출판된 학술지 정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라큘러 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이 학술지에 출판된 아티클을 제일 많이 인용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랭크 바이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 순으로 동일한 카테고리 내 안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앤 어플라이드 마이크로로지 마이크바이올로지는 이 카테고리 안에 159개의 학술지가 들어있고 카테고리 그 임팩트 팩터 순으로 봤더니 얘가 1등이다. 그리고 이 파마콜로지에서는 276개의 학술지가 들어있는데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이전에 임팩트 팩터 그 기록으로 모든 이어의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랭킹을. 그다음에 JCI는 기본에서 다루는 정보는 아니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퍼센타일. 아까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임팩트 팩터가 높고 낮음으로 우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학술지에 그 포함된 그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에는 이 퍼센타일이 높고 낮음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술지가 이렇게 두 개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하셔서 나누기 2한 나누기 그 개수, 중복으로 개수된 걸로 99.76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우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어떤 기관에서 이 학술지에 많이 투고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투고를 많이 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셔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이젠 팩터 스코어 여기 표시되고 있고 노멀라이즈드 아이젠 팩터 스코어 보시면 평균 10배, 평균보다 10배의 좋은 피인용을 받고 있다. 퀄리티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잘하면 38개 평균적으로 피인용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볼 때는 JCR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 JCR 교육은 마무리가 되고요. 추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ts.support.korea /clarivate.com으로 문의 주시게 되면 저희 팀에서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Everyone in the meeting 하시면 되고 네, 여기로 이메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문의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교육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